네, 이번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 사고들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36주차 낙태 사건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경찰이 살인죄 적용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방치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정상적 출생 이후 의료진이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거를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통 살인 행위라고 한다면은 이 사건에서 이제 법적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지금 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산한 태아를 수술로서 이제 꺼낸 것인지 아니면은 살인 행위를 한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고요. 예. 즉 살아서 출생했는지 여부가 이제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약물 주입이라든지 자의적인 어떤 살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행위가 그 자기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살인 행위로 인정받을 만한 상황인지도 두 번째 쟁점입니다. 이분과에 대해서 경찰은 일단은 태아가 당시에 살아서 생존한 상태에서 출산을 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태아가 아닌 이제 한 사람으로서 만약 그 생명을 해했다면 살인죄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아이가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있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보고 구해달라고 하는데 구해주지 않은 경우 가령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면은 추운 겨울에 혼자 방호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를 밖에 내놓고 방치한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것처럼 마치 태어난 직후에 해야 하는 적정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아서 고의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일종의 살인죄의 죄책을 질 수 있는 살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부작위한 살인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말씀해주신 대로 여전히 이제 피의자들이 태아가 정상 출생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경찰이 정말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뭐 구체적인 증거 혹은 법리적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공개되어 있는 정황 증거가 있고 공개되지 않고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직접적으로 당시에 뭐 CCTV 화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남아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일단은 보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경찰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태아가 사산이 돼서 단순하게 수술로서 이제 수술을 진행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이제 수도권에 있는 병원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 수술 비용이 900만 원이나 들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도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객관적인 정황들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비용을 요구하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피의자로 이제 지목된 산모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그 돈을 모았고 결국은 그 수술 이후에도 결론적으로는 어떤 보험금 청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부분을 봐서는 결국 정상적인 의료 행위로서 사산된 태아를 반출한 그런 것이 아닌 고의치적이고 고의적인 은폐하고자 하는 살인 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정황이 굉장히 가득하다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또 다른 의혹도 있죠. 병원에서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로 태아 화장을 의뢰한 적이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경찰이 입건에 준하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부검 등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당시에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그리고 병원 측에서는 화장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다 공개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는 두 가지 이제 혐의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은 살인 행위를 하고 나서 살인 행위를 하고 나서 사체를 은닉하게 되면 이것 또한 별도의 또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혐의점에 대한 것들을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 병원이 어쩌다가 한번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료 브로커들이 이 부분을 알고 연결해가지고 진행된 것이라면은 이러한 범죄 행위가 수도 없이 반복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것들도 인멸하기 위한 행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추가적인 여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저 경찰 관계자의 발언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섬뜩하기도 한데 태아를 같이 모아서 화장한 태아가 있었다. 이런 진술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 진술의 신빙성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번에 기소를 예비하고 있고 수사를 진행 중인 사람은 그 원장뿐만 아니라 집도의 그리고 또 의료 보조 역할을 했던 사람들 모두에 대한 진술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진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찾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9명을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만약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태아를 화장한 사람이나 일당이 있다면 어떤 혐의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제 그 낙태죄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헌재 결정이 나온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합헌적인 법률을 제정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제정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으로서는 낙태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경찰도 그래서 낙태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고 살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태아가 아닌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살해를 했다면 이거는 살인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반적인 낙태의 시술을 넘어서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거의 출생에 임박하고 독립해서 생존할 수 있는 즉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아이들의 살해를 계속해왔고 이런 것들을 은폐해온 것들을 조직적으로 해왔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여죄들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경찰이 그 집도의와 병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법원이 기각을 하면서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 여지는 지적을 하지 않았다라고 경찰이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범죄는 인정이 된다라는 의미인가요? 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의 그 기각 결정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충분한 증거들이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주거가 일정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속의 상당성이라는 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고 이런 표현을 구속의 상당성이라고 하고요. 예. 도주 및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인정이 되어 영장이 발부되는 건데 앞에 부연해서 설명했던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되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은 소위 말하는 구속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범죄 혐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까지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경찰이 집도의와 병원장에 대해서는 거듭 구속영장 신청을 계속 이렇게 그런 의도를 밝히고 있지만 산모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도 이제 의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아이가 살아서 태어난 아이를 살인을 촉탁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 입증 등에 대해 가지고 경찰 입장에서도 아직 충분한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특히나 이제 경찰에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행위가 만약 영업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핵심적인 의료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병원 이제 주치 등의 집도의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영장 청구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영장과는 별개로 수사와 기소 자체는 똑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앞으로의 수사 방향도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충분히 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한 명품 회사가 리폼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승소를 했던 거잖아요. 이 사건의 개요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리폼이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원래 기성 제품을 다시 이제 수선하거나 다시 이제 재가공을 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들, 예. 이것을 이제 리폼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했지만은 여기서 단어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 판결의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그런 의미인데 네. 이분과 관련돼서 이제 명품 업체들이 이거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상표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그런 영업행위를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1심에서도 이제 원고 측에서 승소를 했고요. 그리고 2심인 특허법원에서도 똑같이 승소를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예.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이 법률상 단어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제 판결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상표라는 것에 대한 의미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가 상표라는 것이 왜 있고 또 상표에 대해서 상표법이라는 게 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상표법의 존재의 의미는 상표는 기본적으로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상표라고 하는데 이 상표가 가지고 있는 법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출처 표시 기능과 품질 보증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표를 가지고 이제 무언가를 판매를 하거나 한다면은 이 제품이 여기가 만든 곳이고 또 이러한 회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품질이 어느 정도 보증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고 이것은 개별 제품뿐만 아니라 그 제품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형성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상표법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인 품질 보증과 출처 표시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표권을 침해했다라는 거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침해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 많이들 일반적으로 약간 속어지만 표현하는 것 중에 짝퉁 상품을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어떤 회사의 제품에 일반적인 제품에 그냥 그 상표만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거나 이런 식의 가짜 상품들을 만드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상표권 침해 사안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특허 법원까지 모두 루이비통에 손을 들어준 건데 전적으로 이제 리폼 업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나는 이걸 수선만 해준 거고 내가 이걸 리폼된 거를 내가 비싼 값에 판 것도 아니고 수선 비용만 받은 건데 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러면 좀 억울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거든요. 네, 그 억울할 것 같은 느낌을 법리로 정리한 게 상표의 소진이라는 법적 개념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편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루이비통 가방이라는 거를 샀다고 했을 때 가방을 샀는데 뭔가 갑자기 이거를 새롭게 창작해 보고 싶으신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뭔가 이거를 다 오려내고 그냥 벽에 걸어놨다. 예. 가령 이렇게 했다고 했을 예. 때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상표권 소진이란 법리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해서 그 상표권을 있는 제품을 구매한다고 했으면은 구매했을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돈이 상표권자한테 이미 갔기 때문에 구매한 제품 자체에 있어가지고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그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시 또 돈을 계속 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 즉 상표권의 가치가 소진됐기 때문에 다시 상표권자는 뭔가 또 돈을 내놓으라 주장할 수 없다. 그 물건에 대한 처분권을 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체는 우리나라 법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아예 EU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체적인 법률로서 관련된 규정이 있거든요. 상표권 소진의 법리가 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상표권 소진과 이제 대비되는 것 중에서는 상표권 사용이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제품을 내가 산 다음에 상표 부분을 오려낸 다음에 내가 만드는 가방에 붙여가지고 판매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의 기준점이 되는 거는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수선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상표권 소진 법리가 거기까지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거는 상표권의 소진이 아닌 새로운 상표권의 사용으로 보느냐가 결정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예. 네. 결국 리폼 업자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좀 큰 액수인 것 같거든요. 이 액수는 좀 어떻게 책정이 된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상표권 침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청구를 했을 것이고요. 청구하는 금액 중에서는 실제로 그동안에 그 리폼된 제품의 양, 그리고 그 리폼된 제품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손해배상액을 일정 부분 산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상표권 소진과 사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1심 판결부터 법학계에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견이 없는 부분과 이견이 있는 부분을 나눠보자면요. 모두가 이견이 없는 부분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폼을 해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해왔다. 이거는 다 상표권 침해를 인정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루이비통의 출처 표시라든지 품질 보증 없이 누군가가 루이비통 상표로 만들어갖고 판매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차단해야 한다는 거 인정을 했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또 법학계에서도 의견이 계속 갈리는 부분들은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선비만 받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원 주인한테 돌려줬다면 이건 판매한 게 아니지 않느냐. 두 번째로 또 수선비만 받고 돌려줬다면은 출처 표시에 있어가지고 원 주인은 이게 어디서 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맡겼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항변이 있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법원은 1심과 2심은 동일하게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리폼 받은 제품을 그 원소유자가 다시 제3자한테 판매할 가능성이 있고 유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품질 보증 및 출처 표시 기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은 판단한 겁니다. 네. 자, 마지막 한 질문만 더 드리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산 건데 이거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서 못 메고 다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법리적으로는 정합적인 내용인데 네. 이제 실용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바꿔가지고 아까 제가 작품처럼 뭔가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오려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들고 다닌다. 예. 가령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이거를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다가 혹시 가위질을 잘못할까봐 제3자한테 맡겼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그러면 상표권 침해가 되고 내가 하면 침해가 안 되느냐는 예. 좀 이상한 결론에 예. 이르게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마 이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하는 데서는 영업이 아니라는 항변이 있었지만은 일종의 영업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개인이 일회적으로 자기 제품을 만약에 리폼을 해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는 것 자체를 생산행위라든지 이렇게 보지는 않을 텐데 이것이 어떤 업으로서 비용을 받고 계속하는 영리적 목적으로 예. 사용한다면은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침해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실제 우리나라 법리를 떠나가지고 EU나 이제 미국의 법리 중에서는 상표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넓게 봐서 리폼 업자라면은 이것의 상표의 상업적 사용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법학적인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예. 이분이 리폼을 해가지고 계속 판매해온 것이 아니라 원소유주한테 그냥 돌려준 것을 그 상업적 사용으로 볼 것인가? 그러면은 자신이 가위로 오려가지고 돌아다니는 것과 제3자한테 맡겨서 가위로 오린 것과 근본적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계속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리폼도 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네, 마약 사건은 저희가 많이 다뤘는데요. 이번 사건은 참 충격적입니다. 해외 가족 여행으로 위장해서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적발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필리핀에 가족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외견상 보이는 일가족이었는데 예. 알고 보니까 필리핀에 이제 1년에 한 4차례 오고 가면서 결국은 가족 여행 짐 중에서 마약을 밀반입해가지고 유통을 운반을 했던 것이 적발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약 밀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해외를 오가면서 그런 밀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상상하기 어려운 가족 여행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마약 밀매가 정해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린 자녀들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이 더 사실 충격적인 그런 사건인데 이 그 업자를 잡기까지 유흥업소 접객원의 자수가 시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된 겁니까? 네, 결국은 이제 마약 밀배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개별적인 투약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유통의 경로들을 파악하고 그 유통의 원점들을 차단하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과정에서 그 내부적인 어떻게 보면은 투약이나 유통에 관여한 사람들의 자수와 협조가 없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지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아까 잠깐 던지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유통 경로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결국 유흥업소 접객원이 이 유통 경로와 내용들을 일부 자수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을 타고 들어가서 이 내용까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마약류 밀반입, 국내 유통 운반 등 각자의 역할이 다른데 그 역할에 따라서 받는 혐의나 또 처벌 수위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를 같이 기획하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공동 정범으로서 법조는 적용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형량에 있어가지고는 이것을 기획하고 총책해서 운영한 수계적인 역할을 한 사람과 그리고 단순 운반을 한 경우 그리고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와 이것을 적극적인 판매 행위까지 한 경우들을 약간씩의 양형에 있어서는 다르게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른 범죄보다도 마약 관련된 범죄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형량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이 관련된 동종 전과가 얼마나 있는지도 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운반책이 모집이 된 게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서 이제 모집이 됐고 또 여기서 텔레그램이 또 등장합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지시를 받고 각각의 역할을 했다. 이 텔레그램 계속 등장하네요. 네, 거의 모든 범죄에 다 드러나고 있죠. 예. 네, 근데 흥미로운 거는 또 정치인들도 뭔가 대화 나누면 다 텔레그램으로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범죄들을 저지른 경우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실제로 보면은 그렇다고 적발된 범죄 사건을 보면 또 텔레그램 얘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그 텔레그램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각자 개별 기기에 있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중에서 일부가 자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텔레그램만을 통해서 했다고 했을 때 범죄 수사가 어렵거나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안심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적과 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조직적으로 계속 이제 이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들이 지속된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해외 업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이런 수사에 대한 협조와 대응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마약 밀매와 유통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추가적인 수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총책이나 나머지 운반책, 매수 투약자를 쫓고 있다고 하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또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한 만큼 찾기 쉽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이 관련된 수사의 경과들 그리고 뉴스들을 보면은 거의 다 생각보다 많이 찾아왔고 잡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유통업을 이렇게 마약 유통을 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요, 마약 유통을 하는 범죄 조직들이 마약 유통을 하다가 수사망이 좁혀온다고 갑자기 마약 유통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언젠가는 이제 잡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청소년이라든지 미성년자나 청소년들의 이제 마약 투약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 유통 과정에서 이렇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즉 마약을 적극적으로 영리적으로 국내에 퍼뜨리고 있는 이런 조직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굉장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가장한 그런 마약 밀반입이었는데 그러면 오면서 세관에 걸리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비판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마약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층위의 방어벽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는 짐, 일반적인 이런 소지품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마약 그 탐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적발된 경우에는 외견상으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가족 여행에서 돌아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적발은 어렵겠지만은 그렇다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개인 소지품 등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들에 있어서는 적발이 불가능했던 것인지, 두 번째로 또 보면은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3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로 대규모로 마약을 반입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소위 디텍션, 확인이 불가능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해외 밀반입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약은 하지 않고 밀반입, 그러니까 운반만 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는 봐야겠지만은 이제 일단은 운반한 것 자체가 적발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직 구체적인 총책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사실은 단순하게 운반을 한 것인지 아니면 총책으로서 기획하면서 운반까지 한 것인지 투약을 한 것인지 어느 정도의 이제 개입의 정도가 있는지 그리고 범죄 단체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